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율 두 번째 시작입니다. 오늘 환율 이야기는요, 종이돈이죠. 종이돈. 금으로 교환을 보증하는 금태환 화폐, 종이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금태환 종이돈과 신용화폐의 종이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태환이 되느냐, 즉 가져가서 바꿔주느냐 않느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큰 차이라고 하면 빚이 10배까지 늘 거냐 100배 이상으로 늘 거냐, 그 차이가 있겠죠. 결국 이런 큰 차이는요, 실물금에서 금으로 태환을 인정하는 금태환 지폐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신용화폐로 넘어가는 이 과정은 역사의 발전 과정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발전하는 거 믿으시죠? 예. 역사가 발전한다는 얘기는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되도록 인간의 노동을 쓰지 않도록 발전하는 거고요. 자본, 돈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발전은 돈을 더 많이 쉽게 벌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번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쉽게 하는 것이 자본이 발전하는 것의 목표입니다. 종이돈이 세상에 출현하게 됐던 이유도 그 과정의 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화면은 골드 스미스입니다. 스미스, 대장장이란 뜻이죠. 골드 스미스, 중세 영국의 금세공업자들입니다. 금을 금광에서 캐오면 그 자체로 여러 가지로 만들지 않습니까? 왕관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이 금세공업자들은 당연히 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강도와 해적들의, 해적은 아니더라도 강도의 표적이 되겠죠. 그러면 그 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커다란 금고도 필요하고 무장한 군인, 사병들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금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런데 일반인들 중에도, 개인들도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다가 다 주웠을 수도 있고, 산에 가서 금광을 캤을 수도 있고, 물건을 팔아서 물건 대금으로 금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 금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죠. 언제든지 와서 강도가 와서 뺏어갈 수 있으니, 그래서 할 수 없이 보관 능력이 뛰어난 이 골드스미스에게 찾아간 겁니다. 내 금을 좀 맡아주시오. 하루에 얼마씩 드리겠소 하고 금을 맡기고, 대신 당연히 보관증을 받았겠죠. 근데 이 보관증이 이제 이 사람이 뭐 물건을 살 때 그 금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금을 찾아갈 필요가 없이 그 보관증으로 거래를 한 거예요. 왜냐면 골드스미스는 무장한 병력들도 있고 금세공업자니까 결국은 상당한 힘이 있었고, 그 힘을 보관증에서 증명이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골드스미스는 금을 보관해주고 그에 대한 증서를, 수수료를 받고 해주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골드스미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금처럼 증서를 좀 미리 써줘서 장사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일종의 대출이죠. 그래서 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이 금만큼 금을 가지고 갚겠다는 약속과 함께 보관증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관료를 받으면서 보관증 장사도 같이 하는데,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그 보관증을 가진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 같은 골드스미스에 들어와서 금을 달라고만 하지 않으면 이런 보관증 장사가 탄로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 보관증 장사를 시작한 게 골드스미스가 은행으로 가는 시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매개로 해서 종이 지폐를 만드는 금본위 제도의 은행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은행권이 다 달랐어요. 과거 대공황 시기에도 뭐 은행이 A은행, B은행이 있으면 지폐가 다 달랐어요. A은행 지폐도 달랐고 B은행 지폐도 달랐어요. 왜? 어차피 이 은행에 가면 금으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은행이 보증한 거였거든요. 다만 너무 많이 발행하지만 않고 그 많은 발행량이 한꺼번에 은행에 와서 금으로 바꿔줘라고 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탐욕이죠. 은행에서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증서 장사를 하다가 결국 항상 망가졌던 거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그림에 보시면 첫 번째 이 금일 보관증이 이게 뭐냐면 실물 화폐였을 때입니다. 즉 골드스미스가 금이 없는 사람들한테 보관증 장사를 하기 전에, 즉 지폐가 나오기 전에 금을 하나 보관하고 딱 하나만큼 보관증을 써줬을 때 이게 실물 금이 돈이었을 시대죠. 그 다음에 오른쪽 금이 하나였는데 보관증이 10장이 됐습니다. 즉 이 보관증 10장은 실제로 금을 보관한 사람 1장과 나머지 보관증을 좀 빌려줘라고 하는, 요즘 경제에서는 그게 대출자죠. 대출을 원했던 사람이 9명 있어요. 그래서 금 하나 대 보관증 10개의 장사를 했고요. 더 마지막에 오른쪽 아예 금이 없이 이 신용만큼, 신용을 가지고 있는 것의 100배만큼 보관증 장사를 하는 게 현대 신용화폐의 은행들입니다. 근데 신용, 과거에는 금이었다면 요즘은 신용인데 그 신용은 누군가가 한 예금이죠. 예금을 담보로 그 예금보다 100배만큼 대출하는 게 현대의 신용화폐 시스템이고, 가운데 금이 하나 있는데 보관증 10장 장사한 게 금본위제 화폐였습니다. 왜 저렇게 신용화폐처럼 100배로 장사하지 않았느냐? 금을 찾으러 오면 문 닫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10배 장사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찾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노렸던 거죠. 그 다음에 과거 실물 화폐, 지난 시간에 했던 실물금 화폐에서는 1대1이었어요. 하나 맡기면 하나만 빌려줬던 거죠. 그래서 실물금 화폐 시대 밑에 보면 보관자가 금을 내 금 좀 맡아주세요 라고 얘기한 이 사람들이 은행에 수수료를 줬어야 돼요. 보관료를 지급했죠. 그리고 금의 양이 곧 돈의 양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1대1로 매칭이 됐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성장의 한계가 있었어요. 물론 급격하게 성장했던 나라들이 있죠.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다 뺏어와 버리면 금양이 많아지고 순식간에 인플레이션이 됐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락도 한계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 당시 실물금이 돈이었던 시대는 버블이 없었어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아주 미미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시기를 넘어서 종이지폐, 금본위 화폐, 종이돈이 이제 저 가운데 금 하나에 보관증 10개 장사를 하면서 나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위에 글을 하나씩 읽어볼게요. 보관자는 원래 실물금에서는 내가 보관료를 냈어야 되지만 이제 보관자는 스미스가 은행이 됐죠. 은행에서 보관료를 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받습니다. 왜 받을까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금을 찾아가 버리면 대출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 맡아주는 대신 보관료를 지급하지 말고 내가 이자를 줄게. 제발 찾아오지 마. 이자만 받고 살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보관자가 금을 찾아가면 위험하니까 수수료 대신 이자를 지급해 준 거죠. 이제 은행이 본격적으로 대출 장사를 나선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대출자가 늘어나면 금 하나밖에 없지만 대출자는 최대 10명까지 늘었잖아요. 대출자가 증가하게 되면 돈이 늘어나는 거죠. 그게 뭐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버블이 생기잖아요. 왜? 실물금보다 최대 10배까지 이자 장사, 대출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이 어딘가에 가면 버블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실물금 시대보다 큰 10배 이상의 버블이 발생했고, 여러분들이 경제 역사에서 배운 버블들, 네덜란드 튤립 버블, 영국의 남해회사 버블,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 대공황 전의 주식 버블, 이 모든 게 금본위 화폐, 종이돈의 급격한 대출 장사를 통해서 발생을 했었다. 그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네 번째, 너무 많아진 종이돈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거 갑자기 보관증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그러면 의심하죠. 이거 보관증이 가짜 아닐까? 빨리 가서 은행 가서 금으로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뱅크런이죠. 뱅크런이 나오면 은행이 문을 닫죠. 그래서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이 돈을 내주지 없으니까 배째하면서 무너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은행 돈을 못 믿으니까 은행 돈을 안 받겠죠? 장사하는 사람이. 그럼 뭐만 받겠습니까? 오로지 금만 받는 거죠? 금만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였죠? 금 거래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왜? 종이돈으로 거래가 돼야 은행에서 대출도 해주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데 오로지 금으로 하면 경제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자, 여섯 번째. 금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금을 찾아가 버리면 빌려줬던 돈을 회수하지 않으면 은행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금리를 인상해 줘야죠. 내가 돈 이자 더 줄게 제발 찾아가지 마 이래야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을 지키려고 금본위 제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영국의 파운드 하나 달러를 지켜내기 위해서 경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금리를 올려버리면 통화량이 축소되고 통화량이 축소되니 경기 침체가 되고 그래서 금본위 화폐의 한계를 맞이한 거죠. 마지막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많이 주고 아니면 금을 계속 맡기는 사람이 많아져야 안전한데 이 은행을 국가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국가 차원, 기축통화가 돼서 내가 전 세계에 내 돈을 마음대로 찍어서 뿌려주려면 그 사람들이 영국에 와서 파운드나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못하게 막으려면 결국은 그 나라의 군사력이나 경제력, 금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 능력이 없다.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금 바꿔줘. 이러는데 실제보다 10배 이상 발행된 화폐로 금을 바꿔줄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하죠? 두 손 두 발 들어서 패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 이 두 가지로 금본위 종이화폐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왜 실물금을 사용하다가 종이돈이 나왔는지는 간단하죠. 금으로 교환을 보장하는 돈이 실물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 편리했어요. 강도당할 위험도 없었고요. 강도당할 위험이 없으니 활발히 거래가 되면서 상업이 촉진되는 거죠. 상업이 촉진되면 경제가 발전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골드스미스가 은행으로 바뀌면서 결국 지폐가 나온 거죠. 근데 은행업은 제조업보다 돈을 쉽게 벌어요. 왜? 남의 돈으로 10배 장사하니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재벌 그룹들이 은행을 갖고 싶어 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 이렇게 쉽게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황에서 버블이 탄생됐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 역사의 버블은 종이화폐에서 탄생하면서 금본위를 담보로 한 종이화폐가 탄생한 이후에 버블이 발생했었다. 그런데 여기서 힌트가 있죠. 신용화폐는 최대 100배까지 할 수 있어요. 금본위 화폐는 10배밖에 못했지만 신용화폐는 100배까지 할 수 있으니 버블은 신용화폐 제도에서 더 크게 발생했고 버블이 터지면 경제위기도 더 크게 발생했었죠. 이제 감 좀 잡히시죠? 그 다음에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이 은행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으로 확대해보자. 이게 뭐죠? 기축통화죠. 그러면 왜 영국이나 미국이 기축통화를 가지고 계속 패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느냐? 간단합니다. 기축통화공은 구체적 금이 없어도 일정 수준, 다른 나라들이 의심하기 전까지는 종이돈을 계속 발행해서 통화량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유리한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금이 직접 확보해야 아니면 무역흑자를 통해서 벌어와야만 통화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통화량을 종이돈을 계속 발행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도 그 돈을
쓰려고 안 하겠죠? 그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고 그게 현재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돈의 양으로 다른 나라를 경제적으로 휘어잡을 수 있죠. 돈의 양은 뭐죠? 예, 금융업. 그래서 기축통화국은 항상 금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이건 나타나죠.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인하로서 이머징 국가들이, 일부 국가들이 죽고 웃고 이러잖아요. 이게 지금도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축통화로서 전 세계 글로벌 교역에서 내 종이돈이 쓰이게 되면 뱅크런 가능성이 다른 나라보다 작습니다. 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것처럼 안전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위험이 적으니 성장 가능성도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기축통화국, 근본위 화폐의 기축통화국은 결국 영국과 미국에서 두 번 태어났죠. 그런데 영국 따로 미국 따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로 묶음을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태어났던 이유가 똑같습니다. 자, 영국의 파운드와 그 다음에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71년 8월 15일까지 나 근본위 안에 라고 선언하기 전까지 파운드화에서 미 달러화가 실물 근본위 화폐의 기축통화였죠. 근데 이들이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산업혁명을 통한 제조업 강국, 이를 통해서 금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았던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이 됐던 것은 제조업이 산업혁명을 넘어서 1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올 때 강력한 제조업 발전, 그 제조업 경쟁력으로 인해 군사력까지 같이 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축통화를 유지할 거냐,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느냐는 결국 군사력을 가능해 한 제조업 성장을 통한 경제력 때문이었죠. 그래서 대영 제국이 기축통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힘, 그 다음에 미 달러화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금태환 기축통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즉 군사력, 그 다음에 이를 보존하는 경제력, 그 다음에 글로벌 교역이 확대되니 실물 돈보다는 어차피 이 돈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단일 통화로 교역하는 게 훨씬 편리하고 유리하다. 그래서 단일 통화 필요성이 나왔고 그 단일 통화 필요성에 의해서 기축통화가 된 거죠. 즉 미국 달러화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가 되었던 과정은 동일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영국이 왜 그 유리한 기축통화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교훈이 있죠. 첫 번째는 패권, 기축통화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경쟁력은 군사력인데 그 군사력은 결국 경제력에서 나온다. 영국은 1차 세계대전 수차를 증기기관으로 바꾸면서 인간의 근육 대신 증기기관, 기계를 쓸 줄 알았지만 그렇게 해서 면방직 산업이 발전해서 세계를 지배하긴 했지만 그 다음 전기, 석유 에너지로 대체되고 자동화라는 포드에서 나오는 대량 생산 기술, 이 제조업 기술에는 독일, 미국, 일본보다 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00년 들어 제조업 경쟁력이 사라지면서 지속 가능한 무역 흑자 능력이 잃게 됐죠. 왜 이렇게 잃게 됐느냐는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1차 산업혁명으로 확보한 자본을 가지고 제조업의 확대 재생산으로 갔던 게 아니라 영국의 지금까지의 강점이라고 얘기하면 금융업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금융업으로 쉽게 들어오면서 자신의 경쟁자였던 미국, 독일, 일본 등에 돈 빌려주면서 안전한 성장을 구가하다가 역전을 당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 없이는 근본위 기축통화를 영원히 유지할 방법이 없다. 근데 이게 근본위만 제조업 경쟁력이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신용화폐는 아닐까요? 아닙니다. 신용화폐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건 다음 시간 3부에서 신용화폐로 넘어갈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즉 금 유출을 막아낼, 즉 다른 사람들이 얘네 금 많이 못 벌 능력이 없을 텐데 라고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아무리 기축통화라도 그냥 단순히 종이돈일 뿐입니다. 그 돈 가치가 소멸되는 거죠. 에너지, 1차 산업혁명이 석탄에서
아니, 사람의 수차에서 석탄으로 가고 2차 산업혁명이 석탄에서 전기, 석유 에너지로 갔었는데 그 능력이 떨어지면서 영국이 뒤처지게 됐고요. 그것은 결국 앞에서 얘기하죠. 제조업 능력이죠. 독일은 이미 1900년 그 시점에 영국보다 훨씬 뛰어난 제조업 능력을 가졌고 이미 잠수함을 1차 세계대전에 등장시킨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그런 제조업 경쟁력이 없으면 결국 국력을 잃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제 3부로 넘어가기 직전에 달러와 기축통화가 시작됩니다. 3부에서는 71년 8월 15일 닉슨이 금태환을 난 못해 라고 포기한 시점, 그게 완전한 신용화폐고요. 신용화폐 직전까지 달러와 기축통화 시스템이 시작됐는데 여기도 결국은 영국이 기축통화를 시작한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 45년 8월 15일 전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브레튼 우주에 모인 그 연합군에서는 패권을 유지해왔던 파운드화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그 당시 전쟁의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미국의 군사력, 제조업 능력에 기대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정하는 대신 영국에서 기축통화에서 하지 않았던 1온스의 금을 35 미국 달러로 태환하는 것을 완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와 금을 연결된 고정환용제를 여기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러면 나중에 금으로 연동이 되는데 무역 적자가 심해진 나라들은 영원히 이 달러를 얻을 수가 없어서 경기 침체에 빠질 텐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미국에서 IMF와 IBRD를 만들면 돼. 거기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걸로 다시 일으키면 될 거야 라면서 그 유명한 IMF, IBRD가 나옵니다. 이건 뭐죠? 지금 미국 달러와의 기축통화를 이끄는 어떻게 보면 천병 같은 역할을 시작하게 된 거죠. 당시 금을 완전히 태환으로 달러화에 고정시킬 수 있었던 자신감은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저 당시에 미국의 제조업 경쟁은 세계 넘버원이었어요. 그 어떤 나라를 다 합해도 미국에 경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경쟁력을 확보했고 이제 달러 교환 시스템으로 자유무역 거래를 하게 되면 영원히 강자에서 그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 미국은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저것도 결국 파운드화가 기축통화를 잃어버렸던 이유와 동일한 것으로 결국 달러화가 금에서 떨어져 나가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큰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미국이 완전히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갈라졌죠. 냉전 체제로 갈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그 당시에 과학기술 능력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경제력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소련의 지속적인 팽창을 막으려면 유럽 지역,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에 돈을 썼어야 돼요. 그래서 대량 원조 자금, 마샬 플랜 이런 게 있죠. 한국도 당연히 이익을 얻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달러가 유출이 됐죠. 해외로. 유출이 됐다는 얘기는 뭐죠? 언제든지 금을 태환을 시켜줘야 되는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50년대에는 독일, 60년대에는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이 미국에 능가하거나 미국에 거의 경쟁할 정도가 되면서 무역흑자가 많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무역흑자가 준다는 얘기는 달러가 다른 나라로 유출된다는 얘기고 유출된 만큼 금을 언제든지 뺏길 수 있었던 거죠. 이것만 했던 게 아니라 60년대부터 시작된 베트남 전쟁에 어떻게든 강력한 승리를 위해서 재정 지출이 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도 늘고 무역 흑자도 급격하게 줄고 거기에 이 공산주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국가적인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금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아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달러도 파운드화가 겪었던 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했던 것은 아예 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빚을 늘릴 수 있는 신용화폐로 가자. 그래서 신용화폐가 출현했고 신용화폐의 출현과 함께 이제는 환율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2부였습니다. 너무 빨리 오는 감도 있죠. 어떻게든 좀 짧게 끝내는 게 여러분 이 강의에 집중하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뭐 이런 내용을
아, 5월달쯤에 책에서 이런 내용을 제가 발견한 책에서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좀 너무 빠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죄송한 마음이지만 한두 번 더 보시면 재밌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이제 본격적인 환율 이야기가 나올 신용화폐 시스템, 마술과 같은 신용화폐 시스템을 환율에서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